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도 참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하기 원하니까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다 큰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노후가 매우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노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그리고 사회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쩍 한국이 사라진다는 제목의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출산율 때문인데, 합계 출산율이 0.7명입니다. 올해 3, 4분기. 자, 이 이야기는 부부 200명이 70명을 낳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금 세대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국가다. 자, 이런 표현들이 요즘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들의 노후에 적용해 보면 노후가 가장 빠르게 불안해지는 국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학령기, 예컨대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그냥 그래프로 표시된 겁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계속 뚝 떨어지고 있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출생아 숫자가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끔찍한 소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의 이 같은 인구 감소 규모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 당시와 유사하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자, 그 당시 흑사병 창궐 당시에 지역별로 한 30%에서 60%가량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라고 추정하는데, 한국의 미래가 지금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노후에 얼마나 불안 요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이 많다, 내 노후는 괜찮아,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금 노후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0명대 지금 0.7명이잖아요. 한 명이 안 되기 시작한 때가 2018년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은 떨어지죠.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즉, 출생하는 아이들보다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2020년 원년입니다. 그때 최초입니다. 3년 전이죠. 그리고 올해 2023년에 드디어 건강보험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장 많은 급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고령자이지 않습니까? 고령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출생자는 갈수록 떨어지니까 올해 2023년 건강보험 적자가 전환됐다. 그리고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65세 인구 이상이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42년도에는 마침내 국민연금도 적자 전환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국민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 그래서 2042년 적자 전환. 그리고 현재 그대로 가면 2050년대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2070년대에는 노인 부양비가 100을 초과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버는 경제활동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세금으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세금은 50% 이상이다. 자, 이런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추세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한 번씩 보면요, 세금이 많아집니다. 이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앞서 부양비가 올라가면서 돈을 버는 경제활동 인구도 세금이 많아지지만, 연금이라든지 이 노후 생활자들에 대한 세금도 많아집니다. 집 세금도 많아질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세금이 많아지면 소비가 안 되죠.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나빠집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많죠. 가계부채도 많습니다. 국가부채가 계속 많아지고 가계부채도 계속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환율이 오릅니다. 즉 달러 가치가 한국과의 상대 가치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환율은 상대 국가에 통하죠. 한국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환율은 높아집니다.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겠죠?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면 금융기관도 부실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집값은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점점 노인들이 많아지고 집을 팔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 한번 지어진 집은 몇십 년짜리고 젊은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집 사기 힘들고 그러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떤 투자도 이익을 내기 힘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부도 답답해지죠. 정부도 계속 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출, 가장 많은 지출들이 노인들인데 이 노후 복지가 갈수록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내는 사람, 받겠다는 사람 이게 계속 형평이 안 맞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국민연금 폐지하자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 계층 간 갈등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뭐든지 내가 부자고 넉넉할 때는 인심이 나는데 고가는 인심 난다고 내가 가난해지고 나라 자체가 가난해지고 사회 자체가 가난해지면 이 계층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사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심각해집니다. 자, 이런 판국에 노후가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겠죠. 자,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1년 기준 2.21%라고 합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 8등인데 자,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 2044년도는 잠재 성장률이 1이 안 돼요. 0.62%. 이게 뭐 미국도 아니고 미국도 2%, 3%인데 한국이 인구 5천만이 겨우 되는 한국이 지금 현재 이 경제 잠재 성장률이 0.6이다. 이것은 그냥 성장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이것 때문에 잠재 성장률은 조금 오를 수 있는데 그마저도 0.62밖에 안 되는 것은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결과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다. 자, 이게 OECD 보고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노후가 매우 불행해집니다. 이 추세 그대로 가면.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데 아닙니다. 돈 나중에 다 뺏깁니다. 세금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돈과 내가 예상되는 노후가 점점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행을 우리가 초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 큰 자녀들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고생한다고 애 낳지 말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고생한다고 하나만 낳아라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여유 있는 가정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가정들에서 고생하니까 애 낳지 마라, 고생하니까 하나만 낳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여유 있다고 이 상태, 우리의 인구 감소가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절대 내가 가진 돈이 내가 예상하는 그 노후하고 안 맞습니다.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노후에 그것은 스스로 침 뱉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떤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미 사회와 국가의 어른인 노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될까? 내 자녀, 다른 자녀 할 것 없이 사회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 점점 고령자층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따라서 출산율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한 6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인데 예컨대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입니다. 이게 2019년 기준인데 GDP 대비 1.4%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그런데 이게 OECD
평균이 2.2%인데 그 정도만 가족 관련 정부지출, 이거는 출산 지원금 이런 것들이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올려주면 0.05 정도의 출산율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우리나라는 10.3주라 해요. 10주 정도. 그런데 OECD 평균은요, 61주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육아휴직,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이 육아휴직만 제대로 좀 이용하게 해도 OECD 평균 정도 지금보다 6배죠. 2019년 기준 해도 0.096명 정도의 출산율 증가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육아휴직 이런 것들은 기업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죠. 또 지금 기업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방송 들으면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층 고용률. 자,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나마 청년층 고용률은 한국은 58%인데 OECD 평균은 66%라고 하니까 좀 큰 차이는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도시 인구 집중도, 네 번째. 도시 인구 집중도가 한국은 413.9%입니다. 대다수가 도시에 집중해서 산다 이거죠. 서울, 특히 서울. 자, 그런데 OECD 34개국 평균은요, 95.3%입니다. 95.3%. 평균보다 4배 이상 많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도시 인구 집중이 아니라 지방 분권. 지방에서 사는 것하고 대도시 서울에서 사는 것은 엄청나게 생활비 차이, 집값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방 도시의 집중이 아니라 대도시, 특히 서울 집중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많다. 그것만 개선해도 출산율이 0.414명이나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0.414. 가장 큰 폭으로 등장해요. 이 도시 인구 집중도.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컨대 서울을 이제 확장하는 것, 저는 결사코 반대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서울을 계속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방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지방들이 잘 살아야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비용이 줄어들고, 비용이 줄어들어야 생활 비용이 줄어들어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냉정하게 정책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혼외 출산 비중,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혼외 출산 비중은 미혼모 같은 경우 있죠. 우리나라는 2.3%라고 합니다. 혼외 출산 비중이. 근데 OECD 34개국 평균은요, 무려 43%라고 해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봅시다. 혼외, 미혼모에 대한 생각, 우리 어떻습니까? 좀 부정적이잖아요. 왠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OECD 평균은 43%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낳는 아이, 출산하는 아동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혼외 출산입니다. OECD 평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2.3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미혼모에 대한 정책, 미혼모에 대한 이 인식에 대한 개선이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것만 잘 개선하고 이 미혼모 정책만 잘 배려를 해도 무려 0.159 출산율 상승 효과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질 주택 가격 지수, 이것은 말할 필요가 있죠? 없죠? 지금 현재 104. 근데 이게 이제 100 수준으로 2015년 수준으로만 하락해도 상당히 출산율이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출산율이 0.002.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은 집값이 많이 비싸서 출산을 잘 안 한다 이러는데, 이 6가지 정책 시나리오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4번이에요. 도시 인구 집중도. 대도시 위주의 정책은 이미 OECD 우리나라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대도시 집중이 95.100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진국보다 4배가 높다는 거죠. 도시 인구 집중도. 이 도시 인구 집중도만 개선해도 0.414명 출산율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엄청나게.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양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올해,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11월 경제전망 중장기 심층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나눈 자료는 2019년이거든요. 이게 이 6개 정책 항목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면, 물론 OECD 평균도 2019년에 비해서 달라졌겠죠. 어쨌든 이 6개 정책 항목이 OECD 평균 수준에만 도달해도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 그리고 올해 3, 4분기 0.7명에서 무려 1.63명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았잖아요. 도시 인구 집중도만 OECD 평균으로 가도 무려 0.414명의 출산율이 개선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만 0.414명만 하더라도 지금 0.7명 3, 4분기 이게 당장 1.1 이상으로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료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나만 노후가 편안하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 1, 2년 살고 돌아가실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노후가 길어진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우리 전체의 노후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노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됩니다. 왜 청년들이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빚내어가면서 집을 사야 하냐고요. 정말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질 좋은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이 그런 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적극 확대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대비 엄청나게 지금 근로시간이 많습니다. 당연히 육아휴직도 눈치 보면 하죠. 이래서는 애들 못 낳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보았지만 대도시 집중보다 지방 분권 정말 확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미혼모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태도 변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애를 잘 낳자, 많이 낳자, 잘 키우자. 자, 이런 것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는 멋진 우리 어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